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나요?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모형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모형보다는 되도록이면 직관으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제목이요. 총 지출과 경상수지라고 돼 있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 테마는 그거예요.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어떻게 될까는 거죠. 뭐가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경상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사실 이 장의 주 테마인데요. 이 국제금융론은 이 미시경제 이론처럼 이렇게 딱 정형화된 이론보다는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모형들이 쓰는 게 달라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교재인 폴 크루그만의 국제금융론은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뒷부분을 가지고들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의 모형은 AADD 모형이라는 걸 씁니다. 종종 제가 이 책을 가지고도 강의를 하는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유인즉슨 거시경제학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 AADD 모형을 이해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거시경제학 중에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은요, ISLM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모형인데 이 ISLM 모형을 더 발전을 시켜요. 환율을 매개로 해서 더 발전시켜서 어떤 모형을 만드냐면 AADD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했었을 때 국제 수지에 어떤 영향이 있냐라는 이런 균형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요. 해외 순투자라는 거랑 경상수지랑 균형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형을 쓰냐면 NXCA 곡선을 사용합니다. 이 NSCA 곡선이라는 게 Net Saving이라고 해서 순저축이고요. 그 다음에 CA는 Current Account예요. 경상수지죠. 이 두 개는 같아야 됩니다. 왜 같아야 되는 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장에 이제 이 로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두 번째 총지출과 경상수지장을 열면은 저 NS랑 CA랑 같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유명한 Y는 CIG NX라는 아주 유명한 식을 좀 변형을 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국제금융론 들으면 이거 지금 하기도 바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변형을 해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 커런트 어카운트를 X-M이기도 하지만 이 식을 변형해서 Y-A로 놓는데 기본적으로 A는 이제 국내 총 지출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지출이라는 게 보면 이제 개인이 소비하죠. 국가 전체로 보면. 그리고 이 정부 지출도 있고요. 이 I는 기업의 지출이겠죠. 그래서 전체 국민 소득에서 총 지출을 빼면은 궁극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저축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순저축이에요. 그래서 순저축과 기본적으로 경상수지랑은 같다. 이런 전제로 해가지고 아까 말한 NACA 모형을 그린 다음에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보통 이렇게 균형을 찾아가는 대충 로직은 아시겠죠, 그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물론 교과서 내용도 설명하겠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후자의 방법을 좀 사용해서 이 장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 여기 하고 있어요. 이 장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변했을 때 경상수지가 과연 개선될까?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한참 했습니다.
탄력성을 가지고 마샬 러너 조건이라든가 제이커브 이펙트라든가 교두보 효과라든가 가격 전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했죠, 그죠? 이제 여기 배울 차례예요. 다시 말하면 제목이 환율, 국민소득, 경상수지인데 국민소득이라는 게 CIG NX 구조에서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과연 경상수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중간 매개가 환율이라는 거죠. 요거를 좀 보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우리 그냥 보통 거시경제학에서요.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CIG NX에서 G를 증가하면 당연히 이게 증가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시기 항등시기니까요. 여러분 최근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정부 지출을 굉장히 늘립니다. 맞죠? 요즘 정부 지출 늘리고 있잖아요. 뭐 공무원도 더 뽑고요. 등등 여러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뭐 지원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G를 늘릴까라고 하면 이 Y를 늘리죠. 근데 이게요. 그 국제 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 지출 증가하는 게 국민 소득의 증가라는 거 거시경제학 원론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사실 국제 금융론증 가면 이거보다 더 좀 디테일한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사실은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요. 역시 이것도 거시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두 번째 게 이해가 가요. 사실은 이자율이 변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과의 관계를 보면은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됩니다. 물론 이 가정은요.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직관적인 이해는. 그러면 우리 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이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서는 그 주요 주제 어떻게부터 시작됐냐면 정부 지출 증가 효과 보통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Y는 CIG NX에서요. 교과서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G를 증가시키면은요. A가 증가합니다. A가 증가하면은 NS라는 게 넷 세이빙이거든요. 이게 감소해요. 그래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건데 좀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기서요. 아까 대전제로 깔았던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아마 이걸 학문적으로 깊이 안 다루니까 막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종종 찾아보면 이걸 전공하신 분이나 좀 많은 페이퍼를 읽으신 분들은 이런 실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 경제 분석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직관을 가지고 약간 잘못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까봐 여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여기 저축투자 갭이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이걸 Investment Savings Gap이라고 해요. 저축투자 갭과 경상수지 적자는 사실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도 이 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NS 곡선이랑 CA 곡선을 그려요. 여러분 NS 곡선이라는 게 바로 이 저축투자 갭을 나타내는 곡선이고 CA 곡선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느 경우 어떻고 뭐 이런 건데 이 저축투자 갭이라는 게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국내 저축이랑 투자랑 차이입니다. 국내 저축이랑 투자랑 차이가 없으면 국내 저축만으로 다 투자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투자가 더 많으면 어떻단 얘기죠? 해외에서 뭔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음수이면 말씀드린 대로 투자 물자가 외국에서 수입이 된 거고 이게 경상수지 적자로 사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요. 저축 투자 갭과 경상수지 적자는 같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 일반 어떤 몇몇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투자가 많아지면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요 1980년대 이후에요. 80년대 이후는 근대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가정하는 그 이후로는요. 대한민국이 종종 재정 흑자도 보고 경상수지 흑자도 보는 연도가 꽤 많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동시에 투자율도 꽤 높아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 아니냐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증가하면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저축도 증가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투자가 증가해도 저축이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해석하는 건 좀 그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제가 그 한번 짚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CANS 곡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역시 조금 더 가면 어려운 게 이 한계 소비 성향이랑 한계 수입 성향을 넣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은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미시경제학을 하나도 안 배우고 국제금융론을 들으면 이거 자체가 좀 어렵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사실은 소득이 늘 때마다 소비가 얼마나 더 하느냐는 성향을 나타내는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용어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걸 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하고 또 게다가 이걸 가지고 수식으로 마련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접근은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토대로 그리고 좀 직관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과서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요걸 기본으로 해서요. 뭐 비교육제와 대내외 균형, 대외 균형, 대내 균형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요. 요 뒤에는 이제 그 비교육제 대표적인 게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그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보시죠. 전반적으로 좀 직관으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래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국세 지출가 악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는 거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직관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요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해서 국세 지출가 악화됩니다. 요 맥락이에요. 단 조건은 있어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아주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왜 이자율이 상승할까요? 요거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거시경제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요거 좀 논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이런 시장이 있어요. 어떤 시장을 제가 쓸 거냐면요. loanable fund market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 loanable fund라는 거는요. 한국말로 대부 가능 자금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loan 아세요? loan. 그죠? 은행에서 빌리는 걸 loan이라고 하죠. 그죠? 예, loan이라고 합니다. loanable fund라는 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부가 가능한 자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에 있는 돈을 중심으로 한 자금이에요. 이거는 화폐 시장 전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론을 중심으로 해서 loanable fund 마켓인데요. loanable fund 마켓에서 당연히 이자가 있죠. 은행에서 여러분들 저금할 때도 이자를 받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대출할 때는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loanable fund 마켓에도 수요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요거를 직관적으로 나타내 보려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이 loanable 펀드의 퀀터티예요. 전체 loanable 펀드고요. 당연히 매개체는 이자율이겠죠. 그죠? 돈의 가격은 이자율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요가 있겠고 공급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수요는 누가 수요를 할까요? 수요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수요를 하겠죠. 맞죠? 누가 빌려요? 기업이 빌리기도 하고 개인이 빌리기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서플라이예요. 여러분 이 서플라이는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금을 누가 하느냐?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합니다. 이거를 private savings라고 할게요.
대개 이것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저것만은. 근데요, 사실은 저것만한 주체가 하나 더 있어요. 퍼블릭 세이빙이에요. 정부도 저금을 합니다. 퍼블릭 세이빙스. 그럼 정부도 세금 받고 공과금 받고 여러 가지 돈 받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중앙청에다 땅을 파고 묻을, 그죠? 그렇게 하진 않죠. 예, 역시 은행에 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금을 하는 주체도 프라이빗 섹터도 있지만 퍼블릭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렇게 프라이빗 세이빙, 퍼블릭 세이빙 두 개를 합쳐서 내셔널 세이빙, 국민저축이라고 합니다. 국민저축은 공공저축과 그 다음에 사적저축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냐?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였잖아요.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왜요? 라는 거는요. 여러분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여기에 나오는 퍼블릭 세이빙 보이시죠? 그죠? 퍼블릭 세이빙을 뺄 거잖아요. 여러분 빼는 거는 그래프 전체를 봤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죠. 맞죠? 줄어들면. 그래서 S1에서요. S2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S1에서 S2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예, 이자율이 상승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요즘 보면 정부 지출 증가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자율 상승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건 아까 대전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이 전제예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를요. 라틴어로 ceteris paribus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ther things being equal 이란 뜻입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자율이 움직이는 데는 정부 지출만 영향을 주겠어요? 이게 A 팩터라고 그러면 다른 B, C, D, E가 다 영향을 줘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어떤 논의라고요? 나머지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 지출을 늘려도 이자율이 왜 안 올라가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요. 한국은행의 통화 조절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불황이다고 하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서 그리고 통화정책을 같이 써보세요. 돈을 풀어보세요. 그럼 이자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논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ceteris paribus라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조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움직이지 않고 재정 지출을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왜? 로너블 펀드 마켓에서 균형이 변하니까요. 보이시죠? 그죠?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요. 국제 금융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머니 인플로우가 되죠. 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원화를 사겠죠. 맞죠? 원화를 사면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죠? 환율로 보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어떻다는 얘기죠? 환율이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지면 국제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국제 수지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로직이에요.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이 장에 관한 좀 직관적인 이해입니다.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해하셨죠? 그죠? 예.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대전제를 깔아놨죠. ceteris paribus라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논의를 진행한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궁금해서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몇 개 찾아봤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이렇게 동영상들을 좀 올려놔서 제가 좀 약간 정정을 좀 할게요. 이게 보통은 뭐 이렇게 이 전공을 하거나 국제금융을 아니면은 좀 페이퍼를 여러 개 읽으면은 이렇진 않을 텐데 뭐 되게 이제 뭐 너무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시니까 좀 뭐 오해를 하시는. 예를 들면 이래요. 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은요.
정부 지출을 막 증가하면 국제 신뢰성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상승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배웠잖아요. 재정 지출 증가하면 국제 수지 악화된다고요.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면 이게 로직이 맞고 사실은 그래프 이렇게 띄우다 보면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말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 지출 증가하면은요, 이 신뢰성에 악영향이 아니고 오히려 신뢰성의 증가로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더 매수해서 오히려 환율이 하락하는, 사실 결론은 맞죠. 근데 이 로직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예. 이런 조건들은 다 변함이 없다는, 아까 이 시트루스 페리드는 대전제를 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중간 과정의 설명들이 좀 이상한데 원래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환율 상승이에요. 그러면 환율 상승하는 수많은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이제 코릴레이션스라고 그러죠. 예, 상관성. 이걸 사실은 다른 조건이 변함이 없다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조사해서 페이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페이퍼들을 뭐 잘 안 읽어보시고 이렇게 그래프만으로 놓고 이렇게 영향을 평가해서 직관적으로 해석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출 증가하는 게 국세 수지 악화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자율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환율 하락으로 이루어져서 그 재정 수지가 악화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 직관적으로 이해도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모형적인 이해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가자면은 여기에 관한 모형적인 이해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앞으로 가볼까요? 네, 그 NSCA 곡선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폴 크루그만 책에서는 그 AADD 모형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자가 좀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ISLM 곡선을 좀 이해하고 봐야지 이게 AADD 곡선을 이해하는데 뭐 되게 ISLM 곡선도 모르는데 AADD 곡선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길게 강의했는데요. 꼭 한번 교과서 보시고 강의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